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기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전화상담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단독 건물 개원과 집합 상가에서 개원하는 차이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마치 유행을 타듯 추세가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은 도심에서 좀 떨어지거나 공기 좋은 산속에 단독 건물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요양사업이 부흥하기 시작한 2010년도에는 시설들이 도심으로 많이 나왔고 자연히 도심 속 집합상가에 일부 층을 매입하여 설치하거나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마침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모시는 것이 고려장애인이 어쩌니 하던 인식도 개선되고 도심 속에 있으면 수시로 면회하기도 쉬우니 자연히 이쪽이 더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건물 개원과 도심 속 집합 상간의 개원의 차이에 대해 창업 비용의 차이, 안정성의 차이, 운영의 차이, 수익의 차이, 그리고 시설 내부 차이 및 종합 의견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건물 창업에 드는 비용 수준입니다. 당연히 건물을 지을 땅을 먼저 찾아봐야겠지요. 경기도권에서는 평당 10만 원이 넘지 않는 땅으로 많이들 찾으시고요. 땅은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위치인지부터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민원이 많이 나올 만한 곳은 아닌지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땅도 싸고 인허가도 가능한 것을 지역개발과에 오케이 받고 매입하였는데 주변 마을 주민이 요양원의 혐오시설이니 안 된다고 민원을 넣어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민원이 나오면 공사는 스톱되고 한없이 지연되어 결국 마을 개발비를 현금으로 뿌려 민원을 막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확인되어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막상 보니 땅 속이 너무 물러서 일반 공사가 아닌 파일런을 추가로 박아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땅을 다지는 추가 공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을 몇 억은 여유롭게 예비비로 더 두셔야 합니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 실내 집기 외에 건물과 관련된 각종 상하수,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 자재 일체를 시공해야 함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또 건축 면적에 따라 조경도 필수이므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쉽게 실수하는 오류가 본인이 찾은 땅에 도로가 이미 몇 미터 내로 접근해 있으니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로라 함은 지도에 차가 다니도록 허가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내 땅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입구 앞까지 그 도로가 이어지도록 도로 개발 및 포장은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건물을 지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올해 7월 유례 없이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몇 배씩 폭등하는 바람에 현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집합상간의 일부 층을 매입하거나 상가를 통째로 매입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비용만 놓고 보면 상가를 사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상권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지역에 몇 년이나 된 거고 건물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신도시급의 10년 안쪽 상가는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금액이 비싸고요. 그렇다고 너무 낡은 상가를 사면 가격은 싸도 허가에 맞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인허가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맞게 적절한 규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럭저럭 외관도 나쁘지 않은 상가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허가 조건만 갖춘다면 좀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시설을 설립하는 면에서 수월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안정성 측면입니다.
먼저 단독 건물의 경우 보통 50인 이상, 크게는 100인 이상 규모가 될 테니 관리인이 필수 인력입니다. 보통 경비 업무를 보던 분이거나 설비 또는 전기 쪽 작업을 할 줄 아는 분을 고용해야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에 있는 요양원에 도둑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으나 단독 건물의 경우 전기, 설비, 목공 등 1년에도 수없이 뭔가를 보수하고 바꾸고 작업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전원주택에만 살아도 스스로 보수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다시 아파트로 나와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단독은 나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내 건물이기에 수백 평짜리 땅과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점을 간과하시는데요. 1년 평균 수백에서 몇천만 원 단위도 깨지는 일이 빈번함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장점이라면 내 거니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당도 꾸미고 이리저리 뭔가 개조도 해볼 수 있지요.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요. 다음은 집합상가입니다. 요양원을 할 정도의 규모 상가라면 무조건 전문 관리업체가 파견한 관리소장 또는 관리단이 고용한 관리소장이 상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상가를 보유 안 해보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매달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단언컨대 이렇게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이 대형 단독 건물을 소유하여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속한 건물의 입점자들이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내는 관리비를 갖고 건물의 보수 및 유지와 관리 감독을 하니까요. 소방점검, 전기점검, 가스점검, 엘리베이터 및 하수, 주차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리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편리함도 굉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물론 요양원 내부의 파손은 직접 해야 하지만 건물 공용부의 파손은 웬만해선 추가 비용 없이 관리업체가 처리해주므로 편리합니다. 단점으론 건물 전체가 내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공용 부분의 개조 및 독점 사용은 불가하며 다른 입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 시설의 공사도 조심스러운 점이 발생하지요. 그렇다 해도 훨씬 편리하고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법이나 규정으로 각각의 운영시설에 대한 차이를 두거나 법을 달리한 내용도 없으므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의 차이입니다. 사실 수익의 차이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대표가 어떤 마인드로 얼마나 투자해가며 운영하는가에 따라 같은 규모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차이가 크므로 어디가 더 수익이 좋다는 정답은 없지만 다음 내용으로 참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먼저 입소율을 보면 보호자들은 지금은 단독 요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야외 산책이 가능한 마당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죠. 단순히 큰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기보단 바깥바람도 쐬고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요양원이 더 인기 많은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마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음 종사자 인력 활용 차이입니다. 단독 대형 요양원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추가 인력을 두어 운영하는 편이지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 각 실도 좀 여유분이 있고 각 파트별 종사자의 구분도 확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은 편리하나 수익적 측면에선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가에서 빠듯하게 운영하는 29인 요양시설이 35인 요양시설과 수익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몸은 좀 힘들어도 종사자 모두 타이트하게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29인 요양시설이 수익 측면에서 그보다 조금 큰 35인 시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유지비입니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 단독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이 든다고 앞서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다른 입점자와 나누어 관리비를 내는 상가보다 당연히 내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단독 건물이 더 많은 유지비가 사용되지므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듯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어떤 쪽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확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시설의 내부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상 속 시설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제가 디자인하고 시공을 한 요양시설들입니다. 어차피 정원수에 맞게 사무실, 치료실, 침실, 간호실 등 모든 공간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침실의 경우 그 크기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고 환한 따뜻한 이미지의 공간을 선호하는데요. 차가운 병원의 느낌이나 어둡고 칙칙한 요양원의 이미지는 절대 싫어하는 편입니다. 어르신들도 나름 인지가 있으시기에 요양원에 들어올 때 거부감이 있고 내가 버려진다는 생각에 매우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관이 어떻듯 매일 먹고 자는 시설 내부만큼은 뭔가 좀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우대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준비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요새 대형 단독 요양원들이 요양시설 내부에 찜질방, 심리치료실, 목욕탕식 욕조까지 갖추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실사용에는 좀 위험하고 케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기보단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좀 더 예쁘고 우아하게 만들고 공기청정기나 환풍기 시설 등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새 설립하는 요양시설은 법적 의무는 아니어도 면회실 공간도 따로 두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단독시설 설립이 창업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성은 제 주관적 견해는 상가 쪽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 여겨지지만 사고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므로 어떤 게 더 낫다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운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수익성 역시 입소율, 유지비 등등을 고려해봐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차이일 뿐 수익 그 자체에 크기는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사업은 어느 형태로 차리느냐보다는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르신을 위한 케어 시스템에 꾸준한 투자를 하는지 노력하는지에 따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오늘 영상을 보신 창업 준비자분들께서는 편향적 생각보단 설립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